2026년 새해가 밝았죠. 연초가 되면 늘 그렇듯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세금이나 금융정책들이 꽤 많이 바뀌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들을 보니까 와, 올해는 유독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녀 키우시는 분들부터 주식 투자자, 그리고 사회초년생들까지 오늘은 이 복잡한 정책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이게 바뀌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왜 생겼고 또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게 파고드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깨어서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부모님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자녀 양육 관련 혜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게 작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거든요. 아, 한도가 딱 정해져 있었군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1인당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떼는 거죠. 와,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군요. 다자녀 가구에는 확실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면서요? 바로 그 부분이죠. 기존에는 이게 미취학가동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아, 드디어. 네.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같은 곳에 쓴 돈을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만 원에 15%면 최대 45만 원인데 이게 요즘 학원비 생각하면 정말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일까? 아니면 좀 상징적인 제스처에 가까운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45만 원이 가게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금액은 아닐 수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다 읽어야 할 건 금액보다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왜 하필 초등 1, 2학년일까요? 그러게요. 왜죠? 이 시기가 아이들이 학교에 막 적응하면서 예체능 사교육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압박 지점이거든요. 아하, 압박 지점. 네, 정부가 이제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로 찾아낸 이런 특정 압박 지점의 지원에 집중하는 이른바 핀셋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요. 와, 앞으로 다른 복지 정책들도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아하. 정책의 설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밌네요. 방금 세액공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말정산 할 때마다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늘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하나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월급에서 자, 이만큼은 못 번 셈 쳐줄게 하고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금 고지서에서 자, 여기서 45만 원은 그냥 빼줄게 하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훨씬 직접적이네요. 당연히 우리에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와닿는 혜택이죠. 네. 명쾌하네요. 그럼 가족 관련 혜택이 또 있을까요? 네, 놓치기 쉬운데 아주 현실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이전에는 무주택 부부라도 한쪽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부 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각자요? 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드디어 정책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연소득 1,000만 원이 넘으면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었는데 이 요건이 아예 폐지됐다고요? 네, 아주 합리적인 개선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버는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맞아요. 이제 자녀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부모 부담도 덜어주게 된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춰서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의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소득과 투자에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주목할 만한 건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원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 심하면 거의 절반의 세금으로 냈잖아요. 네, 맞아요. 세율이 엄청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걸 따로 떼서 과세한다고요? 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된 곳의 배당금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도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5%보다 훨씬 낮은 20에서 30% 구간으로 적용되고요. 와, 이건 단순히 일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배당률과 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거든요. 아, 이 정책은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좋은 기업에 길게 투자해서 꾸준히 배당받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을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투자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쪽에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다른 한쪽에선 증권거래세는 다시 올린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새로운 세금 인상이라기보다는 원래 계획이 틀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가까워요. 제자리로 돌아왔다. 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거래세도 원래 수준으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금투세 때문이었군요. 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연쇄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목할 내용으로 가보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면서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만 혜택을 줬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쵸. 조금만 잘 돼도 바로 혜택이 끊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과 맞춰서 1억 4천만 원 이하로 확 올렸습니다. 와, 기준이 꽤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럼 더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 기준에 해당하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여기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8년까지 연장됐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2.0이라는 새로운 계획도 있던데요. 이건 기존의 상권 지원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건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예전에는 뭐 간판 바꿔줄게, 마케팅비 지원해줄게 이런 식이었다면요. 네, 좀 단편적이었죠. 그렇죠. 상권 르네상스 2.0은 그 지역만의 컨텐츠, 예를 들어 특별한 맛집이나 문화자원을 상권과 결합해서 아예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오, 브랜딩을 해주는 거군요. 네,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컨설팅해주고 골목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체질 개선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경제에 돈이 돌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자,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로 넘어가 보죠.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장기 과제죠.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 아, 그것도 바뀌었나요? 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라는 꽤 높은 공제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돕도록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1주택자가 특정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금 혜택을 유지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대상 지역이 강릉, 경주, 통영 같은 9개 시군구가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만으로 사람들이 정말 지방으로 갈까? 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물론 주택 혜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정책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정책이라면요? 자료에 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최대 연간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10년간 100%요? 와,
네, 즉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 일자리를 만들고 개인에게는 그 지역에 집을 사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자본과 사람을 동시에 지방으로 옮기려는 일종의 패키지 정책인 셈입니다. 아, 다 연결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흩어져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적금, 청년 미래 적금이 6월에 나온다고요? 네, 기존 청년 도약 계좌가 말이 많았는데 이걸 보완해서 나오는 거죠. 네, 오늘 내용 중에 청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개선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만기죠. 5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3년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에게 5년 뒤는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3년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현실적인 목표 기간이죠. 맞아요. 목돈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 정부 기여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무려 12%를 정부가 매칭해서 더 넣어준다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12%면 사실상 연 12%짜리 특판 예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12% 매칭이라니.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 25살 사회초년생이 우대형으로 가입해서 월 50만 원씩 꽉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정부가 매달 6만 원씩 1년에 72만 원을 그냥 통장에 더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3년에 모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만 216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모이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저축 상품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출발선 자체를 바꿔주는 발판이 될 수 있겠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 2026년의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되네요. 하나는 자녀 양육 가구처럼 꼭 필요한 곳에 부담을 덜어주는 핀셋 지원. 네, 맞아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성장 유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지역과 청년 문제 같은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미래 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모든 정보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이 올해 재무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 정산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들입니다. 도구요? 네.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연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정책들은 세금이나 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우리의 행동을, 예를 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어디에 기부할지, 심지어 어디에 살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지?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정책들이 만들어가려는 사회와 경제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정책의 흐름을 읽는다는 건 어쩌면 미래의 기회를 먼저 발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